네, 2021년 12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아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1년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니. 지나가고 나면 별거 아니죠.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공수처의 언론 사찰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국정원을 죽여버린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찰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네요. 대한민국의 공수처가 아사히 신문 서울지국, 아사히 신문 서울지국은 참고로 동아일보 본사 하나 있습니다. 에 있는 한국인 기자의 통신 자료도 조회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한국인 기자가 지금 각 언론사 기자들을 통신 내용을 조회했다는 게 나오니까 자신의 것도 자기 휴대통신 회사에 알아본 모양입니다. 지난 1년간 조회가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주게 돼 있죠. 대한민국은 아직 법이 있으니까. 지난 7월과 8월 총 2차례 공수처가 이 아사히 신문 한국인 기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조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회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이게 문제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재판이나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를 위해 하는 걸 막기 위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국가안보라는 게 이연령 비연령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통신자료를 사찰이라고 해서 주장하고 있죠.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가지고 본인은 물론 부인, 이런 가족들에 대한까지 조사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굉장히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입니다. 윤석열 본인은 검찰에 있을 때 그거 안 했느냐. 공수처는 135건밖에 안 된다. 그걸 사찰이라고 하느냐. 내로남불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한 사찰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서 한 것이다. 이용자의 성명, 가해 피해자, 정부 인적사항 확인하는 정도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였다. 그리고 그 135건은 통신자료 제공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 없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서 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영장 없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행정부의 명령만으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독재죠. 행정부가 독재하죠. 그러면서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하던 당시에는 검찰이 몇만 건, 몇백만 건 했다는 건데, 이거와 공수처의 이 사찰은 다른 것이죠. 이런 중에 상당수는 영장 갖고 한 거니까.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 비난했습니다. 자, 금태섭 의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김종인 씨를 도와주는데, 과거에는 민주당에 있던 사람이죠. 이 양반이, 이 여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패스트 트랙으로 했다가 단독 처리했잖아요. 그때 반대했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죠. 그가 공수처법 통과 당시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공수처가 정보기관화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밀어붙였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때 본인은 당시 이해찬 씨가 대표인데 공수처가 언론기관 판검사의 뒷조사를 할 수 있다. 법대로 하면 할 수 있죠. 이게 뭔가 하면요, 평판조사라는 겁니다. 뒷조사라는 게 뒷조사라고 이름 걸고 안 하잖아요. 이런 거죠. 누가 지금 누구라고, 뭐라고 거론되는 건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물어봅니다. 기자들한테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것저것 갖고 올리면 그게 평판조사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 딱 걸리면 바로 한 방에 치는 자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은 무시당했고, 또 반대로 박범계, 조국 이런 사람으로부터는 반대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받았다. 때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했던 시절의 정보기관을 보는 것 같다. 공수처가. 자신들에게 비판적 기사를 쓴 기자나 매체의 뒷조사를 하다니 대한민국에 이런 게 필요한가. 이 언론이 정보를 다루긴 하지만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정보를 알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러 오보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걸면은 기자들은 다
허위 보도로 걸릴 수가 있거든요. 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유를 주는 거는 이런 견제가 들어가야 민주주의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나눠놓고 하는, 권력을 나눠놓고 하는 겁니다. 집중하게 되면 효율은 굉장히 높죠. 그러나 반드시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눠놓는 겁니다. 그 나눠놓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이 아닌데 정부가 하는 걸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진 집단이 기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활동하는 거는 용인을 해주는 건데, 이게 가짜 기사니 뭐 허위 뉴스냐고 계속 시비를 거는 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리고 진짜 사실도 가짜 정보라고 우기고. 참 사이비 정권입니다. 김태섭 씨는 줄기차게 반대하면서 얘기한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공수처는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그대로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면 모든 조직은요, 만들면 자기 생존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무리를 합니다. 이 수사권과 정보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를 만들어 놓으면 그 수사관들하고 검사는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수사 대상은 물론이고 미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저 같은 기자들의 동향과 평판을 파악하죠. 이게 정보활동입니다. 오늘은 기자들,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뒷조사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판사나 검사를 상대로 한 뒷조사도 공수처는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다 무력화됐고, 그 당시에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립을 대통령의 뜻이라고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의 뜻이면 이것대로 따라가면 이게 군주국가가 되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거죠. 이에 대해 그는 우리가 촛불을 들고 탄핵에 나선 것은 그런 모습이 되지 말자고 한 것 아니었는가. 대통령의 뜻이면 사찰기관을 만들어도 되냐라고 반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더 노골적으로 편향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장관, 참 문제 많고 독선적인 장관인데, 그에 대해서는 그의 대학 동기인 김태규 변호사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 동기이고 같이 공부했고 하니 참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왜 저러나. 기자간담회에서 박범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향후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시 설계하겠다. 그리고 국정원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정원은요, 정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해오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걸 분석하는 분석관이 따로 있습니다. 수집관, 분석관, 그걸 사용하는 공작관이 따로 있습니다. 정보는 그렇게 나눠놓지 않으면 반드시 모순이 생기고 악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국정원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보를 담당하는 곳의 수집과 검증을 분리하고 근거 규정을 일체화, 실화시키겠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계하겠냐 그랬더니 협박하라고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이어야 한다. 뭐 그렇게 얘기했고, 판사 사찰 안 했냐? 이건 참 웃기는 얘기인데, 윤석열 씨가 총장을 할 때 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사를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신문에 난 정보하고 공개된 정보, 책에 있는 정보는 그건 정보라고도 할 수 없는데, 그걸 가지고 그런 걸 모은 걸 갖고 사찰이라 그러면 난센스죠. 검사들도 재판을 할 때는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 법조인 대관에 있는 그런 것 정도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했다고 이렇게 판사 사찰을 시비를 걸고 추미애는 그를 징계하려고 그랬으니 난센스죠. 필요 이상으로 오버하고 딴 데서는 필요 이상으로 또 반대로 가는 게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제가 그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 검경 수사권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민주당 사람들하고 많이 토론을 해왔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경 수사권에 관한 책들도 보고 했었습니다. 검찰 고검에서 나온 자료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찾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법은요, 정보와 수사와 기소와 판결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효과성이 높으려면 이걸 한 기관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누군가가 나의 부모를 죽였다, 어린 나이에. 그럼 내가 원한을 갖고 싶죠. 그러면 내가 그 죽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냅니다. 찾죠, 정보.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담을 넘어 들어갑니다. 수사를 하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어떤 처벌을 하겠죠. 이게 정보와 수사와 기소와 판결을 한꺼번에 한 겁니다. 아주 효과적이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개인 사감이 들어가고 필요 이상이 나오게 되고, 또 당한 쪽에서는 또 그쪽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까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는 이걸 민주주의를 안 해도 이걸 분리시킵니다. 제3의 기관 뭐냐?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사건을 처벌하게 되죠. 민사사건은 본인들끼리 해도 형사사건은 정부가 수사해서 처벌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한 기관이 하게 되면 모순되니까 쪼개놓습니다. 즉 정보와 수사와 기소와 판결을 쪼개놓는데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디바이드 앤 나눠놓고 통치하라 이겁니다. 근데 정보를 하다 보면은 이런 수사와 관련된 정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떤 모의를 하고 있고 누군가가 대한민국을 해치려고 하는구나. 그런 정보들은 수사와 관계없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이 중요해지고요. 그중에 수사와 관련된 것만 갖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게 범죄를 예방하거나 수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수사만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구 용의자를 잡아와서 빨리 불어하면서 고문을 가하게 됩니다. 이 고문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고문이 사라지면서 근대화가 열렸죠. 고문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각국에서. 그래서 그때 고문을 막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법대로 해라. 근데 법대로 하는 걸 경찰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넘어와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합니다. 그들이 바로 검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을 준사법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막 재판에 넘기는 게 아니라 법적에 따라 이 사람한테는 죄형 법정 중이라는 게 있죠. 살인죄는 법에 따라 맹년형을 한다. 마구 주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사형, 어떨 때는 무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뭐 징역 15년형 이상 15년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소를 검찰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법관이 독립된 상태에서 앞에 정보와 수사와 기소는 행정부에서 하지만 재판만은 행정부에서 독립된 사법부가 하도록. 사법부가 커봐야 법무부보다 작은 조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행정부랑 동급으로 독립시킨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보와 수사와 기소를 하는 이 기관도 행정부에 있지만 독립된 기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만 인권 침해가 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는 국정원이 한다. 수사는 경찰이 한다. 기소는 검찰이 한다고 보는데 정보는 국정원도 하지만 경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데 이게 수사 지휘권인데 수사 지휘를 하다 보면 수사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 직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기소를 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과거 검찰의 대검 중수부, 지금은 반부패부가 그렇게 하고 있죠. 반부패부가 이제 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니까 자기네 유리한 대로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쪼개야 되죠. 그런데 YS 때 겁니다. 그 전까지는 검찰에선 정보는 전혀 안 했어요. YS 시절에 범죄정보수사관가 만들어서 정보 수집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입니다. 그때 경찰과 안기부가 반대했는데 그냥 갔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수사정보관실로 돼 있죠. 사실 이 기관은 없애야 됩니다.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소를 해야 공정하지 뭐 듣고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편향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박범계 씨는 이걸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기관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리고 지금 공수처는 정보 수집도 하고 수사도 하고 기소까지 하니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거론되는 법이 정보통신사업자법인가 이거 가지고 하게 되면 뭐 안보를 위한다 뭐 다 걸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공수처를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개발연대인 1996년에 한참 5060이 비리가 많이 터져 나왔죠.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 주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발의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7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씨가 당선된 다음에 대검 중수부 폐지하고 공수처 만들자라고 그러는데 검찰이 반발합니다. DJ는 좀 민주적인 면이 있어서 문재인이처럼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반대하면 철회합니다. 그래서 안 했죠.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과 이해창 모두 공수처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역시 노무현 씨가 이겼는데 검찰이 반발하니까 안 합니다. 노무현 씨도 그 정도의 현명함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처럼 대통령의 뜻이다고 밀어붙이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도 발의가 됐으나 역시 무산이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문재인 후보는 또 공약으로 내겁니다. 그리고 그걸 밀어붙여가지고 패스트 트랙으로 해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이걸 밀어붙여버리죠. 그때 금태섭 의원이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이때 국힘당의 전신인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이 없는 걸로 하자라는 요구를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때 이들이 참고한 거는 홍콩의 염정공소, 싱가포르의 탐호조사국인데 이 두 기관은 경찰기관 또는 우리의 민정수석 또는 기관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도 이미 있는 건데 또 만들었습니다.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조사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공수처랑 상당히 비슷해요. 기소도 할 수 있으니까. 영국도 근데 이게 큰 역할을, 그리고 끝난 건데 아직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죠. 공수처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검찰로 보게 되면 서울의 중앙지검하고 동서남북의 지검이 있죠. 그 동서남북에 있는 지검 정도 더 작지 않나? 수원지검 정도? 수사 1부, 수사 2부, 수사 3부, 공소부 딱 4개 부가 달랑입니다. 87명. 행정직은 다 포함해서. 근데 이걸 만들었지만 96년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많이 바뀌어서요. 지금 비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비리는 공직자보다는 지방에서 많이 일어나죠. 바로 이재명 씨가 관련된 대장동 게이트처럼 그쪽에서 많이 터집니다. 그리고 공수처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에 2개의 검찰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한시 조직으로 언제까지 좀 줄어들면 없앤다 그래야 되는데 무한 조직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문제죠. 근데 문재인 정권은 또 중수청도 만들려고 했어요. 중대범죄수사청. 검찰 수사를 굉장히 제한하고 6개 범죄만 하게 했는데 그 6개 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이 하게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가 이게 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인 검수완박이었죠. 그거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자, 이 중수청 만들지 않으면서 공수처가 이제 더 괴물이 됐는데 이게 큰 문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권력기관 개편은요. 정보는 국정원과 경찰이 하고 공작을 국정원이 전담하게 됩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이때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에서 떼어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이걸 도로 경찰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공수처는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 있는 대검에 있는 수정관실은 없애는 게 맞습니다. 판결은 법원이 하고요. 그런데 국정원은 이미 대공수사권을 박탈당했거든요. 대공수사는 뭐 국정원은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는 경찰하고 기무사가 해도 된다고 봅니다. 국내 대공수사는. 국정원은 뭘로 하느냐. 북한 전복, 김정은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한 국외 정문 정보기관 공작기관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일 약한 게 공작기관이에요. 국정원이 해왔는데 대외 공작을 잘 안 하고 대내 공작만 해왔던 게 문제죠. 미국 CIA도 보게 되면은 공작을 위한 정보입니다. 국내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을 평화 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는 공작기관화해야 되죠. 그래서 정보 활동을 해외 정보를 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경찰은 국내 정보하면서 필요하면 수사도 하고 그때 얻은 국정 관련 정보는 청와대에 보내서 각 부처가 올리는 정보하고 경쟁해서 각 부처가 속이나 속이지 않나 그걸 지켜보게 해야죠. 그리고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만 하고 수사는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기소에 전념하고 이렇게 해야 인권이 보호가 됩니다. 검찰 독재를 주장해왔던 게 문재인 정권인데 그들은 지금 괴물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지 말아야 할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저 같은 기자들을 정보 조회를 하고 지금 뭐 자기들은 뭐라 그러겠지만 이게 크게 당할 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위반했거든요. 결국 공수처는 국정원과 경찰과 검찰을 더한 그런 기관이 돼 있어요. 근데 능력은 실력 없는 검사들이 많아서 해내는 건 없습니다. 참 어렵죠. 민주주의의 기본은요. 디바이드 앤 룰, 분할해서 통치하는 겁니다. 디바이드 하지 않고 혼자 통치하면 그게 군주국이 되고 그거는 공화정의 위반이 되는 거죠. 자꾸 이쪽으로 문재인 정권이 갑니다. 그리고 각 기관은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합쳐놓으면 문제입니다. 견제를 하게 되면 싸우는데 그걸 균형을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 체크 앤 밸런스인데 디바이드 앤 체크 앤 밸런스를 완전히 위반한 게 문재인 정권의 권력기관 개편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은 거듭해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부터 장자연 사건 또 뭡니까? 뭐 이광철 사건 다 보면 인민 독재로 가버렸죠. 그러면서 이 어려운 사람 돕는 척하면서 인민 독재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은 굿바이 해야 된다. 이러한 정권은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권을 추수하는 세력이 나온다 그러면 그 정권 역시 굿바이 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